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기기기 과목을 같이 진행할 이진우입니다. 자, 일단 우리 첫 시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당연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전기기기에 대한 개요부터 봐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딱 페이지를 펼쳤을 때, 책을 펼쳤을 때 보이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챕터 1, 직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밑에 제1절 직류기에 이해해놓고 전기기기에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개요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기기기는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기,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동기,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변환시키는 변압기와 기타 전력 변환기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을 하면 전기를 쓰는 장비, 물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전기를 변환시키는 것, 이런 걸 총칭해서 뭐라 부른다? 전기기기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적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이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따지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지기. 자, 회전기는 이름 그대로 내부에 무언가 돌아가는, 회전하는 형태로 구성된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정지기는 움직이는 것 없이 구동이 되는 기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 회전기에는요, 우리가 또 크게 나누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류기와 교류기. 일단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직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중에 직류를 만들거나 쓰는 장치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교류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만들거나 쓰는 장치겠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직류기에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직류 발전기. 자, 발전기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전기를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직류 발전기는 이름 그대로 직류를 만들어내는 장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직류를 쓰는 장치가 있습니다. 직류 전동기요. 우리가 흔히 모터라고 부르는 친구가 다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 교류기로 가면은 또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동기기라는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도 기라는 친구,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실상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 그 다음에 유도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도 발전기,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요. 일단 우리 교재에는 단순히 동기, 유도기까지만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 좀 더 자세히 보면 동기 발전기, 전동기, 유도 발전기, 전동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할 게 꽤나 많아 보인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정지기 가겠습니다. 정지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변압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변압기. 이놈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전압으로 변성시켜주는 기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을 하면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전압은요, 실제 전국 각지로 전기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의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큰 값의 전압이 우리 집에 고지고 들어오면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다 이렇게 박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맞는 220V, 간단히 220V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어주는 장치를 뭐라 한다? 변압기,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외에 전력 변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력 변환기 간단하게 반도체 장치라고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교류를 직류로 만든다거나, 혹은 거꾸로 직류를 교류로 만든다거나, 혹은 교류를 또 다른 교류로 만든다거나, 직류를 또 다른 직류로 만드는 거, 이처럼 전기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전력 변환기라 불러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또 있다, 그죠?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정류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미리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류를 걸러내는 혹은 정제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먼 바닷가에서 기름을 시출을 해요. 석유를 시출을 합니다. 근데 그 시출한 석유를 그대로 쓰진 않죠. 정류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즉 기름을
전개를 시켜가지고 뭐 가솔린, 등유, 뭐 경유 이런 식으로 나눠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는 아스팔트로 쓰고, 그쵸? 이처럼 정제하는 것을 우리가 정유라고 불러요. 그와 똑같이 전류를 걸러주는 것을 정유라고 부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유라는 의미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용에서 나오는 정유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인버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위에 NA 정유기와 반대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친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주파수 컨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다르게는 사이클로 컨버터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류를 또 다른 교류로 바꾸는 장치인데, 자, 처음 교류에 있어서 주파수가 있다면 다른 교류로 만들 때 이 주파수까지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주파수 컨버터 혹은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퍼라는 게 있어요. 이 초퍼라고 하는 친구는 직류를 또 다른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처음부터 요걸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차차 배워나갈 내용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나갈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만 좀 챙기면 정유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얘는 뭐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개요적인 부분을 봤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것은 뭐다? 이 친구입니다. 직류기. 이 친구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초록색 네모 박스 해가지고 이 직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류기는 직류 전기를 발생시키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기를 사용하는 직류 전동기가 있대요. 우리가 분류한 요놈 언급된 거 끝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간단히 보고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제2절 해가지고 바로 직류 발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직류 발전기의 원리와 구조 이런 게 나와요. 자, 일단 우리 교재를 보면 내용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전기기기를 막바로 보면은 조금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좀 안내를 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기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자, 여러분들이 전기 이론에서 배우는 플레밍 법칙 요 놈을 간단히 볼 겁니다. 요 놈이 실상 이 전기기기의 기초 부분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와가지고 자, 플레밍 법칙.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기 이론에서 배우는 플레밍 법칙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손 법칙. 자, 우리가 흔히 이 오른손 법칙을요, 발전기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을 조금 다시 복습 겸 보자면 이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적인 공간에서 다르게 말하면 자속 밀도 이놈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도체를 운동을 시키니까 정확하게 V 미터 퍼 세커의 속도로 운동을 시키니까 이 도체에는 뭐가 생기더라? 기전력이 생기더라. 그렇죠. 요게 실상 이 오른손 법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자기적인 공간에서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리니까 이 도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더라. 이 힘을 우리는 전자력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기시요. 자, 일단 전류 표시 I 암페어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때 이 도체의 길이를 자, 이놈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오른손 법칙에서 나오는 수식은 일단은 자, 이 오른손 법칙은 어쨌든 기전력을 만드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전력에 대한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손 법칙에 대한 공식을 기전력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왼손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전자력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꾸리면 요놈에 대한, 즉 다르게 힘에 대한 성분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른손 법칙부터 보면 얘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B, V, L, 사인 세타요. 그리고 단위는 볼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F는 V, I, L,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힘이니까 당연히 뉴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전기 이론에서 배우는 이놈이 전기 기계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초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힘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힘을 비롯해서 나오는 회전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회전에 필요한 요소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얘를 토크라고 부릅니다. 토크. 자, 이 토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T는요. 여기에 A는 전자력 크로스 회전체의 반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면 뭐 F, R,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기에서는 여기서 크게 유도 과정은 쓰지 않고 딱 결론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상 우리 기기에서는 이런 공식을 많이 써요. 0.975 n분의 p요. 자,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실상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킬로그램 미터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전기 이론에서 배우는 딱 요까지에 대한 토크의 관계식으로 보면 이때 토크는 기본적으로 뉴턴 미터의 단위를 가져요.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한 것은 뭐다? 킬로그램 미터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뉴턴 미터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대략 9.55 n분의 p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재미난 거는 우리가 요 수식에서 중력 가속도 9.8을 나누게 되면 이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전동기를 할 때 같이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활용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만 딱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전기기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속도. 예, 개념. 자, 미리 조금 찾고 들어갈게요. 실상 우리 전기기에서 배우는 속도의 개념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 속도요. 이 회전 속도에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초당 회전수.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당 회전수요. 자, 초당 회전수를 우리가 보통 스몰 n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분당 회전수는 라지 n으로 표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단위는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RPS 그리고 RPM요. 보통 우리가 좀 익숙한 단위 뭡니까? RPM 이런 거 아닙니까? 기초. 특히나 뭐 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계기판에 보면 얘가 엔진이 몇 RPM으로 돌아요. 이런 거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접근이 용이한 단위가 RPM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험도 대부분 RPM 단위를 가지고 묻습니다. 근데 때때로 RPS도 묻기도 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둘의 관계성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아래쪽에 이 친구부터 보겠습니다. 분당 회전수. 말로 간단히 언급을 하면 1분당 얘가 몇 바퀴 돕니까? 이에 대한 척도가 분당 회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분은 60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초당 회전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위에 있는 초당 회전수는 이름 그대로 1초당 회전수가 될 거고요. 얘는 60초당 회전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 놈에 있어서 60배가 되면 누가 된다? 얘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관계성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 분당 회전수를 초당 회전수, 즉 스몰 n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60을 곱한
이런 식으로 놓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거꾸로 분당 회전수를 가지고 초당 회전수 관계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60초당이니까 여기다가 60만 나누면 초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0분의 라지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앞으로 배우다 보면은 이 분당 회전수에 대한 관계식이 어떤 기기 기준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거는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개념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있어서 초당 회전수의 개념도 있고 분당 회전수의 개념도 있더라. 일반적으로는 분당 회전수 요놈 가지고 수식이 꾸려지겠지만 때때로 초당 회전수에 대한 개념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간에는 60배의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딱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도입니다. 속도 보통 V라 쓰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커라고 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 속도를 자 앞에 보면 제가 조금 비워놨다. 그죠? 얘를 정확하게는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 속도요. 즉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속도요. 혹은 다르게 어떤 기기 혹은 어떤 물체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속도다라고 해서 다르게는 주변 속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미터 퍼 세커의 단위를 갖는 속도는 정확하게 뭐라 부를 수 있다? 상대 속도 내지 주변 속도라 부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위를 가지고 말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초당 간 거리라고요. 그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초당 간 거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쓰면 보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라고 하는 문자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거리는 l이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터 퍼 세커라고 표현하는 이 친구는 t분의 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단위가 미터가 되는 거고 얘가 세커가 되는 거니까 미터 퍼 세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각속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각속도. 자, 이놈은요, 이름 그대로 각에 대한 속도예요. 각에 대한 속도. 그래서 이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메가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전기 이론 하면서 좀 많이 익숙한 친구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단위는 실상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초당 얼만큼의 각이 진행됐습니까? 그에 대한 척도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초당 이동한 각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수식으로 꾸리면 어쨌든 단위에 있어서 분모가 세커이기 때문에 시간을 의미하는 t를 적어주고 분자는 라디안 각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타 각을 의미하는 문자기호 세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각속도는 t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다? 전기기기요. 특히나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적으면 전기기기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것은 직력입니다.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예요. 근데 얘는요, 우리가 크게 회전기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제자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집에 선풍기 다 있다, 그죠? 선풍기, 물론 얘는 모터입니다, 그죠? 근데 실상 이 발전기도 전동기와 똑같이 회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떠올리면 좀 쉽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 얘들이 싹 다 뭐가 된다? 회전기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이 속도와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기에다가 이렇게 회전하는 기기에다가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전의 개념을 접목해서요. 자, 얘도 회전의 개념 접목을 하겠습니다. 자, 실적으로 회전의 개념을 접목하게 되면 이 분모에 있는 시간은요, 1회전당의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1회전당의 시간, 얘를 우리는 주기라고도 불러요. 주기.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t 해놓고 주기요. 뭐다? 1회전당 시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회전기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어떤 회전할 수 있는 물체가 있답니다. 여기에 회전축이 있고요. 자, 회전축이 있고 이렇게 회전을 한대요. 회전을 한대요. 그럼 이때 이 회전체의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 지점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대요. 그럼 쳐볼게요. 첫 번째는 이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볼 건데 이 속도가 뭡니까? 초당 간 거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자, 지금 회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놈 입장에서 이동한 거리는 이 겉에
원의 둘레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회전의 개념을 접목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회전의 개념을 접목하게 되면 얘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빙글 돌아서 여기에 올 거예요. 즉 원의 형태를 따라서 빙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빙글 도는 전체의 길이가 1회전 할 때 길이가 될 건데 근데 우리가 원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얘는 원의 둘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의 둘레를 우리가 반지름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파이 r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회전의 개념을 접목을 했기 때문에 이 이동한 거리는요. 이런 식으로 이 파이 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 곱하기 r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r이 뭐죠? 반지름이에요. 근데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뭐가 됩니까? 전체 지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 지름을 우리는 d라고 씁니다. 지금부터 d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야 얘는 d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있으면 파이 d 그대로 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전기 이론에서 배우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주기분의 1은 뭐와 같다? 주파수랑 같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 d f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파이 d f요. 자, 이런 수식이 있더라. 하나 체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각속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1회전 기준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자 볼게요. 우리가 1회전을 시킨다? 어쨌든 원의 형태로 한 바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한 바퀴는 각도 치면 몇 도다? 360도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1회전 개념을 쓰면 아이고 360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각속도의 단위가 뭐다? 라디안 퍼 세컨입니다. 자,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한 것을 호도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호도법 개념으로 적용하게 되면 360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 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실상 각속도는요. 주기분의 2파이로 쓸 수가 있고요. 다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파이에다가 주기분의 1은 뭘로 표현할 수 있다? F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기이론 하시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파수의 관계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다르게는 각 주파수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죠. 각 주파수. 그렇죠. 자,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체크해 주십시오. 물론 이 뒤에 수식관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만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기기기를 배움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더라. 요거 체크 하나 해 놓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볼 것은 직류 발전기 원리입니다. 직류 발전기 원리. 자, 우리가 쭉 왼쪽으로 가가지고 자, 여기는 이 플레밍 법칙 간단히 복습 겸 봤으니까 보내고 본격적으로 직류 발전기 원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직류 발전기가 뭐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간단한 개념으로 쭉 안내를 드리자면 실상 이 직류 발전기는요. 내부를 뜯으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에 이 양쪽에 제가 어떤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놈이 뭐가 되느냐? 전자석이 됩니다. 전자석. 얘도 전자석이에요. 자, 즉 실질적으로 얘들은 철심입니다. 철심. 철심에다가 우리가 코일을 이런 식으로 막 감을 겁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줄 건데 항상 저는 전류를 이런 식으로 흘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흘리면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에 의거해서 자석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실상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자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놈으로부터 자석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기 이론에서 배우기로는 이런 걸 배웁니다. 이렇게 전류를 흘려서 자석이 나온 형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전자석이라 부르고 이처럼 자석이 내부에서 밖으로 나올 때 이분의 극성을 우리는 N극이라 부르더라. 그렇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자석을 어느 방향으로 형성을 시키느냐?
이쪽 방향으로 형성을 시킵니다. 즉 여기서 자속이 나오고 여기서는 자속이 들어가는 형태로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요걸 알 수 있죠. 아 얘는 자속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네요. 그럼 이 놈에 있어서 극성은 뭐가 된다? S극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직류기는요. 이처럼 양쪽에 철심을 설치하고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류를 흘려가지고 전자석으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 기기에서는요. 이렇게 전자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기에서는 이 전자석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실상 이 전자석은 전류를 흘리면 자기적인 공간을 만드는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적인 공간을 만든다라고 해서 얘를 계자라고 부릅니다. 자기적인 공간을 만든다라고요. 계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계자.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전기기기에서 계자라는 언급이 있으면 아 얘는 전자석이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상한 원통이 있는데 원이 있는데 실제 얘를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면 얘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회전축이 있어요. 즉 여기다가 돌아가는 힘을 주면 얘가 돌아가게끔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 이 원통에는 우리가 코일이라는 것을 감아줍니다. 구리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일을 막 감아줘요. 자, 아이고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아줍니다. 그럼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얘가 회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일이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회전을 하면서 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속을 처음에 많이 받다가 안 받다가 다시 돌아오면 많이 받다가 안 받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를 형성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가 형성이 되면 이 코일에서 뭐가 생긴다? 아, 기전력이 생긴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이 전자석, 즉 계자가 자속을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속 우리가 보통 파이라 쓰죠. 맞습니까? 그리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면에 대한 기준값을 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단면적에 대한 자속을 뭐라 부르죠? 자속 밀도라고 부르죠. 어쨌든 계자가 있으면 자속 밀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자속 밀도가 형성된 즉 자기적인 공간에서 여기 있는 도체가 빙글빙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 기초 내용으로서 플레밍 법칙을 안내를 드렸어요. 그죠? 자,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떠올려봅니다. 자기적인 공간에서 도체가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생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코일에서 뭐가 생긴다? 아, 기전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얘를 가지고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 아, 발전기의 원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기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참고적으로 들어놔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어쨌든 발전기로 쓰려면요. 이런 자기적인 공간에서 이 도체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원통이 통째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발전기는요. 이 원통이 스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발전기는요. 이 원통을 돌려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이 장치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원동기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가 회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는 그 원천이 되는 기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디젤 엔진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디젤 엔진이 돌아가면서 얘가 돌아가겠죠. 얘를 우리가 디젤 발전기 혹은 예를 들어 우리가 수력 발전에 가면은 그 댐 같은 데 가면은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수력 발전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고요. 얘를 물을 떨어뜨리면서 돌린다. 그럼 이때는 얘가 이제 수차가 되는 겁니다. 즉 댐에 있어서 물을 떨어뜨림으로써 얘가 돌아가게 되면 얘가 돌아가면서 발전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얘를 우리가 수력 발전기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어쨌든 발전기는 스스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더라. 항상 발전을 하려면 원동기라는 게 필요하더라. 이거 조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다시 들어갑니다. 이 원동기가 예를 들어 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안에 있는 원통이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뭘 만든다? 기전력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내부에 돌아가는 이 친구를 통째로 뭐라고 부르느냐? 아, 실제로 기전력을 만드는 부분, 다르게는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 내부를 우리는 전기차라고 부릅니다. 전기차, 아시겠죠? 전기차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그럼 여기에 형성된 기전력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B, V, L, 4, 1세타야. 그쵸.
즉 보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다? 사인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원통, 즉 전기자를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여기서는 어떠한 형태의 전기가 나오느냐? 자, 여기를 기전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적으로 얘를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즉 여기 있는 도체를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얘는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옵니다. 즉 여기 있는 수식 그대로 무슨 파형? 사인 파형이요. 자, 사인파. 우리가 이 사인파를 다르게 무슨 파라고도 부를 수 있죠? 정연파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정연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단히 안내를 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 가지고 다시 볼게요. 실제 이 왼쪽을 보면 왼쪽에 있는 계좌는요, N극의 자속을 형성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계좌는요, S극의 자속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회전축이 딱 이 N극과 S극 정중앙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파랗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싹 그어보겠습니다. 즉 여기의 간격과 여기의 간격이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 N극을요, 전기 이론에서는 플러스 자하라고요. 그렇죠? S극을 마이너스 자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자 볼게요. 실제 여기에 표시한 파란색 선은요, 플러스 M의 영향 받고 마이너스 M의 영향도 받을 건데 문제는 거리가 완전히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놈의 영향과 이놈의 영향이 완벽히 동일하게 여기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놈이 뭐 플러스 1이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똑같이 작용한다 치면은 이 축에서는 전체 합성을 하면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될 겁니다. 즉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표현한 이 파란색 선은요, 두 자극의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처럼 실제 자극의 영향이 없는 이 파란색 선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전기적 중성축이라고요. 즉 실질적으로 이 내부에 코일이 있다면 이 코일을 구성하는 도체가 이 위치에 있으면 자속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편의상 다시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일을 구성하는 도체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자속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러면 실제 이 위치에 있을 때는 기전력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를 1번 위치라고 놓겠습니다. 1번 위치. 그럼 이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전기를 안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형상에서는 이 위치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놈이요, 점점 회전하면서 이 N극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 지점에 있어서 N극과 아주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자속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겠죠. 맞습니까? 즉 다르게 말하면 기전력을 굉장히 시게 만들어낼 거예요. 왜? 자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자, 이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자소밀도의 영향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간단히 우리가 이 수식관계만 보더라도 얘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파형상에서 최대가 되는 지점, 이 지점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즉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실제 이 도체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의 파형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하면서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이 지점에 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극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기전력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파형을 보시면 다시 감소해서 기전력이 0이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도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N극의 영향을 받아요. 다르게 플러스 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어지는 기전력도 플러스 V로 나오겠죠. 근데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마이너스 M의 영향, 즉 S극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까지 온다.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요 지점에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지점을 1번이라 했었죠. 그럼 요 지점을 2번이라 합시다. 그러면 파형에서는 여기를 2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을 3이라 놓으면 쭉 내려와서 요 지점을 3번 위치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왔을 때 여기를 4번이라 놓으면 쭉 왔을 때 여기가 4번 되겠죠. 그리고 이 도체가 한 바퀴 돌아서 원 위치로 간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딱 올라오겠죠. 그럼 자, 얘가 한 바퀴 더 돈다. 그러면 뒤에 전기적인 파형이, 기전력의 파형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조금 뽑아 놓고 또 다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보세요. 얘를 한 바퀴 돌리면 기전력이 이렇게 딱 한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초에 한 바퀴를 돌렸대요. 자, 1초에 1회전. 그럼 얘를 다르게 말하면 초당 회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초당 회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RPS 단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즉, 얘를요 우리가 1RPS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초당 한 바퀴 도니까 초당 하나의 사이클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알기로 초당 사이클의 수를 뭐라고 하죠? 자, 쓰겠습니다. 초당 사이클의 수. 뭐라고 합니까? 얘를 주파수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경우에는 자 1초에 있어서 이거 한 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주파수는 1Hz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놈을요 초당 2바퀴를 돌려요. 그럼 이때는 얘가 2RPS 되겠네요. 그럼 얘는요 초당 2개니까 초당 1초당 이렇게 2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를 1초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때 주파수는 몇 헤르츠 되겠습니까? 2Hz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초당 얘를 60바퀴 돈다. 즉 60RPS로 회전시킨다. 그럼 이때 주파수는요 60Hz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이 모형을 가지고 봤을 때는 초당 회전수를 의미하는 스몰 n과 주파수는 결국 어떻다고 볼 수 있다? 같다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럼 자, 우리 다시 여기로입니다. 속도의 개념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 보세요. 제가 앞에 실제 이놈 말고 다른 형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치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냈습니다. 왜? 우리가 앞에까지 이 개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기다가 접목을 하면 우리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요 파이 dn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각속도는 이 파이 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놈을 전체적으로 각속도라고 불러도 관계는 없지만 좀 더 확실히 구분을 하면 얘는 안에 주파수가 들어가 있다. 그죠? 실적으로 이 파이는 각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각과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얘를 각주파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 각이죠? n은 회전속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각속도라고 불러요. 솔직히 얘를 각속도로 불러도 되고 뭐 각주파수로 불러도 되고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구분하면 각주파수, 각속도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은 같은 수식이더라. 체크 하나 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까지 수식을 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제가 앞에 초당 회전수와 분당 회전수 정확하게 회전속도의 개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뭘 많이 쓴다? 분당 회전수를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짠의 수식을 보면 싹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초당 회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일반적인 기준에 분당 회전수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미리 잡았죠? 초당 회전수는 뭐랑 같다? 60분의 n과 같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주변 속도, 상대 속도는요. 파이 d 60분의 rpm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에 60분의 rpm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특히나 이 친구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솔직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익숙하다. 그죠? 자, 이 뒤에 이것도 이제 추가로 하나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자, 예를 들어 이것을 갖고 간다. 이거 물론 같다라는 거 챙기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따로 갖고 가지 마시고요. 딱 요 관계에서 n은 60분의 n과 같구나. 딱 요것만 추가해서 조합한 형태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놈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배움에 있어서 혹은 문제를 풀면 있어서 자주 언급이 될 거예요. 하시다 보면 여러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직류 발전기다. 그죠? 그럼 자, 다시 이 파형 봅니다. 이 파형 볼게요. 자, 파형을 보니까 직류 발전기의 모델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형성되는 기전력의 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파형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교류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류는요. 이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직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거, 즉 일직선이 흐름을 갖는 거, 이게 직류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어이구야 이렇게 교류가 나온대요. 자, 실제 이 직류 발전기를 고지고대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내부에 얘를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교류의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자, 요거 지울게요. 얘를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실제 여기는 뭐가 생긴다? 교류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전기를 그대로 뽑아내면 얘를 뭘로 쓸 수 있다? 교류 발전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직류 발전기나 교류 발전기나 큰 차이는 없겠구나. 그렇죠? 다만 여기에 생기는 전기를 그대로 뽑아내면 교류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발생된 이 교류 기전력을 직류로 바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면 얘가 뭐가 된다? 직류 발전기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긴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장치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장치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가 이렇게 빙 도는 슬립링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슬립링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한다. 그럼 이때는 이 교류 기전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슬립링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습니까? 한 바퀴 삥 둘러서 그렸습니다. 그렇죠? 즉 끊어짐 없이 하나의 고리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슬립링이라 부르고요. 여기다가 전선 연결하면 뭐가 나온다? 교류 기전력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교류 발전기가 아니고 직류 발전기에 그죠? 자, 직류 발전기를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자, 요거를 다시 재탕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삥 돌리게 설치하면 뭐다? 슬립링요. 근데 얘를 반씩 끊어줍니다. 끊어줍니다. 자, 이렇게 끊어놨어요. 자, 끊어놓은 거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요 부분은 딱 N극에 대한 영향만 받게끔, 자, 오른쪽 끊어진 부분은 딱 S극의 영향을 받게끔 시설했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진 형태로 시설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자, 다시 색칠 좀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파랗게 이렇게 색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진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정류자라고 부릅니다. 정류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놈만 간단히 언급하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정류자는 N극의 영향을 받은 기전력만 뽑아내는 형태로서 오른쪽에 있는 정류자는 S극의 영향을 받은 기전력만 뽑아내는 형태로서 작용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물론 정확하게는 이 두 개를 통째로 묶어서 정류자라 부르고요. 이처럼 쪼개진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정류자의 파편과 같다라고 해서 정류자 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얘를 정류자 편이라 부른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아래쪽에 조금 지우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왼쪽 정류자 편에다가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밖으로 전기를 쭉 뺐어요. 그리고 오른쪽 정류자 편에도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밖으로 쭉 뺐어요. 그러면 각각 전선에서는 어떠한 기전력이 형성이 됩니까? 혹은 나타납니까? 자, 얘는요 플러스 자석의 영향을 받은 전기만 뽑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형태로 전기를 뽑아내게 되면 이런 식의 기전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정류자 편은 반대로 이런 극성을 가지는 기전력만 뽑아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직선이 직류는 아닌데요. 그렇죠? 실상 얘를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정류자 편을 한 번 더 쪼갭니다. 한 번 더 쪼개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정류자 편과 이 정류자 편은 90도의 위상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전기를 뽑아내면 이런 식의 파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쪼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합성을 하게 되면 거의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류자 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직류에 가깝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처럼 정류자 편, 즉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류자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얘를 뭘로 쓸 수 있다? 직류 발전기로 쓸 수 있다. 이게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원리래.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지금 제가 표현했던 이 전자석 다르게는 우리가 계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계자에서 나온 자석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부분. 자, 전기자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통돌이 전기자. 그리고 실상 얘를 그냥 돌리면 교류 기전력이 형성이 되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직류 발전기로 만들려면 뭘 설치해야 된다? 정류자를 설치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다시 적으면 정, 유. 자, 이 세 개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류기의 3대 구성 요소라고요. 즉 직류기로 쓰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정류자, 전기자, 계자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정, 전, 계 이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이론하면서 정전계 배운다 그죠? 그래서 정, 전, 계 이렇게 갖고 가면 쉽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기계적인 개요를 받고요. 전기기계에 대한 개요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면서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 플레밍 법칙 그리고 속도의 개념들에 이어서 이렇게 직류 발전기의 구조까지 봤습니다. 물론 지금 그림이 제가 계속 더 씌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얘를 좀 더 깔끔하게 그린 상태로 이 뒷내용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